에고, 미선아, 너도 오죽했으며 그 착한 병수를 버리고 갔을까? 내가 죄인이네. 죄인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아들이 4년 만에 방문을 열고 나온 기념으로 시작한 대청소.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딸려 나온 이 가방은 마치 아픈 손가락 같던 며느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픈 남편 밥상은 꼬박꼬박 차려주던 착한 아이. 그래도 아들 녀석 옆을 지켜줬던 시절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익. 뻑뻑한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입을 벌린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며느리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낯선 휴대폰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낡은 가방 하나가 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내 골마 터진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창문 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더군요. 나는 30년째 그래왔듯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안쳤습니다. 비린내 나는 멸치똥을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내 이름은 김옥자. 70살 먹은 칼국수집 주인이자 도박꾼 아들을 둔 죄인입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사장님 칼국수가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우지만 뒤돌아서면 혀를 차는 걸 압니다. 저 집 아들 노름에 미쳐서 마누라 도망가게 하고 집구석 말아먹었다며? 쯧쯧. 옥잔에 사장 돈도 골라 장사하더니 자식 농사는 흉년이네. 그 소리가 귀에 박힐 때마다 나는 밀가루 반죽을 더 세게 쳤습니다. 내 손가락 관절이 으스러져라 반죽을 치대면 잠시나마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 아들 병수. 착해 빠져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놈. 그놈이 4년 전 도박빚 2억을 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며느리 미선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말입니다. 어머니, 저 더는 못 살겠어요. 그이가 또 손을 댔나 봐요. 미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 찍혀있는 도장들마다 시뻘건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자 미선이가 내 무릎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 근데 그이가 제 통장이랑 도장까지 훔쳐서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수는 이미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에 취해 살던 때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서 은행 업무는커녕 편의점도 못 가던 아이가 도박이라니. 하지만 서류에 찍힌 건 분명 병수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수 씨 대신 갚아보려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 이제 끔찍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미선이가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나는 가게 보증금을 빼고 적금 깬 돈을 몽땅 털어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빚 갚고 병수랑은 갈라서거라. 너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이 원수다, 원수야. 그렇게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는 다시 칼국수를 말았고 아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그날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빛 한 줌 안 드는 방에서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밥상을 차려 방문 앞에 두면 짐승처럼 후다닥 그릇만 챙겨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게 벌써 4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점심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병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아들을 보자마자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녀석아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 살아있었어. 아들은 앙상한 손으로 내 굽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나 이제 정신 좀 차려볼게요. 엄마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은 놈이라 욕하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지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 되겠다는데 어미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겉절이 담가놨어. 나는 아들을 욕실로 밀어넣고 4년 묵은 곰팡내를 빼내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아들 방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방바닥엔 컵라면 용기와 약 봉지가 뒹굴고 있었고 침대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다 털어내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질을 하다 보니 침대 밑에 웬 시커먼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빗자루로 쿡쿡 찔러 꺼내보니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이거 미선이 가방 아니냐? 4년 전 미선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해왔던 그 가방. 짐을 쌀 때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이걸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살았던 며느리 생각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미선아, 너는 잘 살고 있니? 좋은 남자 만나서 밥은 먹고 다니니? 도박꾼 남편 때문에 신혼살림 다 깨먹고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가며 고생만 하다 간 아이. 내가 해준 금가락지 하나 못 챙겨가고 빈손으로 쫓겨나듯 나간 뒷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쓸만한 거 있으면 챙겨두고 낡은 옷이라도 나오면 깨끗이 태워서 보내주자. 그게 내 마지막 도리겠지. 나는 베란다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래된 가방 지퍼는 녹이 슬어 뻑뻑했습니다. 지익.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리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며 가방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 비닐봉지에 칭칭 감긴 묵직한 덩어리들과 끈으로 묶인 낡은 수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다냐?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풀어보았습니다. 툭, 투둑. 바닥으로 떨어진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구형 폴더폰부터 스마트폰까지 좋기 10개는 되어 보이는 휴대폰들. 전원이 꺼진 까만 액정들이 마치 죽은 사람의 눈동자처럼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미선이는 분명 스마트폰 하나만 썼습니다. 알뜰한 아이라 요금제도 제일 싼 걸 쓴다고 했었는데 이 많은 전화기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옆에 있던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매직으로 장부라고 투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주민등록번호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 이병수 호구일 대출 3천 작업 완료. 김옥자 시어머니 가게 보증금 담보 진행 중. 박철민 친정오빠 명의 대여 500. 이게 무슨... 글자가 살아서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병수는 내 아들 이름이고 김옥자는 내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구라니요. 작업 완료라니요. 이게 며느리 미선이의 글씨체가 맞습니까? 또박또박하고 얌전했던 그 글씨체가 맞습니다. 내가 가게 장부 정리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던 그 익숙한 글씨체.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휴대폰 중 하나가 징징하고 진동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건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액정에 뜬 메시지 하나. 발신자 김 실장 안전. 미선 씨, 이번에 작업한 거 입금됐어. 남편 놈은 아직도 지가 도박한 줄 알지? 약 좀 더 먹여. 깨나면 골치 아파. 나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놈은 아직도 지가 도박한 줄 안다고? 약을 더 먹이라고? 4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아들. 어머니, 그이가 요즘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요. 통장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 아들이 엄마 나 도박 안 했어. 진짜 기억이 안 나. 하며 울먹일 때 당신 또 기억 안 나? 저번에도 그랬잖아. 정신 차려 제발. 하고 소리 지르며 아들을 몰아세우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뒷장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5일 시어머니 적금 깬 날. 3천 확보. 강원도 고고. 12월 20일 남편 이름으로 대부업체 뚜름. 인감도장 훔친 보람 있네. 2월 14일 드디어 이혼 성공. 위자료까지 챙김. 호구 탈출. 나도 모르게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라 목구멍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집안을 말아먹은 건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년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에게 약을 먹여 재워놓고 남편 명의를 훔쳐서 도박판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년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우리 병수 버리지 말아다오. 내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마. 그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엄마, 무슨 일이야? 욕실에서 씻고 나온 아들이 물기 젖은 얼굴로 베란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순에 빠진 눈망울.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4년 동안 햇빛 한 번 못 보고 썩어 들어간 내 새끼.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병수야,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그년한테 철저하게 당했어.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휴대폰과 수첩을 아들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이것 좀 봐라. 네 색시라던 그년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첩을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그러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서슬 퍼런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4년 전 그년이 이 가방을 두고 간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억울해서 못 사는 우리 모자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대포폰을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주며 나는 허공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최미선, 내가 훔쳐간 내 아들의 4년, 그리고 내 피 같은 돈, 피눈물 흘리며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맘 좋은 칼국수집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분노한 어미 짐승의 얼굴이었습니다. 탁자 위엔 2가지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이 4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며 받아먹은 수북한 약봉지들.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그 아들 명의를 훔쳐 도박판을 벌인 꼬질꼬질한 장부.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탐욕이 한 상에 놓인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아들 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재작년 겨울인가. 미선이가 나한테 그랬어.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 올 거니까 무조건 내라고만 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고. 난 바보같이 그게 우리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등신이지. 마누라가 내 이름 팔아서 빚내는 줄도 모르고 엄마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병수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손도 아들의 손도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도둑년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집 지키는 게라고 별 수 있겠냐?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나는 장부를 덮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수야, 이 장부랑 전화기들, 이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다. 이게 바로 내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올 보물지도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칼국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아니, 싸우려면 밥심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육수통을 불에 올리는데 가게 앞을 지나가던 옆집 쌀가게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옥잔에 사장 나왔네? 쯧쯧, 어제 뉴스 봤어? 도박 중독자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낸 여자 이야기 나오던데 딱 이 집 꼴 날 뻔했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야반도주를 했겠어. 시어머니 등살에 남편은 노름쟁이에. 그 젊은 게 불쌍해서 어쩌나. 예전 같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그 말들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 맘껏 떠들어라. 너희들이 불쌍하다는 그 젊은 것의 실체를 알면 까무러칠 테니까. 나는 멸치 대가리를 뚝뚝 떼어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억울함이 사무칠수록 내 정신은 얼음물에 담근 듯 맑아졌습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년 전 며느리가 내민 이혼 서류를 검토해줬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는 아드님 채무가 확실해 보이니 합의 이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라고 조언했었죠. 내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온 대포폰과 장부를 책상 위에 쏟아붓자 김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변호사 양반, 4년 전에 내 아들이 도박해서 빚진 거라고 했었지? 이거 한번 봐주시오. 이게 진짜 내 아들이 한 짓인지
아니면 귀신이 곡할 노릇인지. 김 변호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러고는 대포폰 중 하나를 켜서 문자 내역을 훑어보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의 미간이 점점 좁혀지더니 이내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질적인 경우가 다 있습니까? 왜요? 법으로 쳐넣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 도박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거기에 가정폭력까지 종합 선물 세트네요. 특히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남편에게 약물을 과다 복용시키고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건 징역형 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내 당장 그년 수갑 채우는 꼴을 봐야겠어.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김 변호사가 나를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면 며느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꼼짝 못하게 올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랍에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고 사장님 생각이 났었는데 설마 했습니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문 하단에 실린 컬러 광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 미선 푸드 대표 최미선, 도박 중독 남편과의 지옥 같았던 4년, 나를 지킨 건 희망이었습니다. 내 소나기에서 신문지가 구겨졌습니다. 사진 속의 며느리는 내가 알던 그 촌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채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내용에는 내 아들을 악마로, 나를 방관자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시댁의 핍박 속에서도 저는 김치 사업 아이디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선 푸드? 김치 사업?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김치 담그는 비법, 내가 며느리한테 전수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손맛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라며 아양 떨던 그년에게 내가 평생 연구한 육수 기법과 양념 배합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성공한 CEO가 되었다니. 이 여자가 최근에 방송 출연도 잦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민영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시사광장에 토크 패널로 나간다는 소문도 있고요. 김 변호사의 말에 내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송? 그래, 방송이라 이거지.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 아들을 팔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경찰서 유치장에 쳐넣는 걸로는 부족하다.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성공한 여사장 껍데기, 내가 갈기갈기 찢어발겨주마. 변호사 양반. 고소장은 천천히 접수합시다. 내가 차분하게 말하자 김 변호사가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나는 구겨진 신문 속 며느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인연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제일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그때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야 아프지. 그래야 뼛속까지 후회하지.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는 선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가 알려준 방송국 제보 전화번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밥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병수야. 밥 든든히 먹어둬라. 우리 이제 싸움터로 나갈 거니까. 싸움터? 그래. 엄마가 우리 병수 누명 벗겨줄게. 그리고 그년이 훔쳐간 내 인생,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올 거야. 나는 아들의 밥그릇에 갓 담근 겉절이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년이 훔쳐간 내 비법으로 만든 김치. 하지만 진짜 손맛은 훔쳐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며느리가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식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써내려가는 전쟁 선포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사광장 생방송. 그날이 바로 최미선 내년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김 변호사, 방송국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겠소? 내 물음에 김 변호사는 난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방송국 보안이 청와대만큼이나 철저합니다. 방청객 추첨도 다 끝났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업무방해로 신고당해요. 맥이 탁 풀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굴 입구조차 막힌 꼴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가게로 돌아와 육수통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2개만 말아줘요. 아이고 삭신이야. 단골 손님인 청소용역 반장 박씨 아줌마였습니다. 평소에도 일 끝나면 우리 가게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신세 한탄을 하던 사이였죠. 아이고 반장님, 오늘은 왜 그리 죽을 상이야? 내가 국수를 말아내주며 묻자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말도 마요. 내일 방송국 대청소라는데 인부 하나가 펑크를 냈지 뭐야. 당장 내일 새벽같이 가야 하는데 사람 구할 데도 없고 미치겠네 진짜.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억울한 내 아들을 위해 내려주신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박씨 아줌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장님, 사람 구할 거 뭐 있어? 내가 가면 되지. 예, 사장님이요? 에이, 사장님이 그 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 장사는 어쩌고. 하루만 문 닫지 뭐. 나 요새 운동 부족이라 몸 좀 쓰고 싶어서 그래. 일당 안 줘도 돼.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면 되지. 박씨 아줌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급하긴 급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죠? 그럼 내일 아침. 아니지. 오늘 오후 리허설 청소부터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하는데? 좋아. 지금 당장 가세. 방송국 후문 경비실 앞. 나는 박씨 아줌마가 건네준 펑퍼짐한 회색 조끼를 덧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쓰니 영락없는 청소부 아줌마였습니다. 김씨 아줌마 신분증 맡기고요. 3층 대기실 구역 맡으세요. 거기가 VIP들이 쓰는 데라 좀 까다로워요. 경비원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는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꾹꾹 눌러밀며 복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대기실 3번 미선푸드 대표 최미선. 문패에 적힌 이름 석자가 마치 뱀의 눈처럼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선, 내년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기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야, 작가. 대본 이따위로 쓸 거야? 내가 성공한 여성 CEO지. 무슨 불쌍한 싱글맘이야? 좀 더 우아하게 포장 못해? 익숙한 목소리. 내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4년 전 퉁퉁 부은 눈으로 내게 돈을 빌려달라던 그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앙칼지고 거만하고 도끼가 가득 찬 목소리. 죄송합니다, 대표님. 수정하겠습니다. 작가가 쩔쩔매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다시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님 진정해. 내일 방송만 잘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잖아. 홈쇼핑 완판에 프랜차이즈 가맹비까지 들어오면. 크흐. 김 변호사가 말했던 내연남, 환전상 김 실장이 분명했습니다. 아, 몰라. 짜증나게 진짜. 야, 김 실장. 너 그 약 좀 더 구해봐. 요즘 잠이 안 와. 약? 저번에 그 호구 남편 재울 때 썼던 그거 구하기 힘든데. 향정신성이라 걸리면 쇠고랑이야.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약? 아들이 미선이가 준 비타민을 먹으면 몽롱하고 기억이 끊겼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약류였습니다. 내 아들에게 마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그 틈에 인감도장을 훔쳐빚을 낸 것입니다.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돈 더 줄게. 구해와. 아, 그리고 그 남편 놈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봤어? 아직 살아있던데? 그 할망구랑 칼국수 팔면서 근근히 사는 모양이야. 빚쟁이들한테 안 잡혀간 게 용하지. 끈질긴 것들.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래야 내 비련의 여주인공 스토리가 완벽해지는데. 남편이 죽어야 내가 더 불쌍해 보이잖아.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더 불쌍해 보인다니. 내 아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가 파멸할수록 자신의 성공 신화가 더 빛난다고 믿는 저 악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 내년이 바라는 게 그거였구나. 내 아들의 죽음. 나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 화면에 빨간색 녹음 표시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전연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전연을 단두대로 보낼 사형 선고문입니다. 나는 도망치듯 방송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방송국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사광장의 메인 작가 이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얼굴색이 왜 그리? 이 작가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가 양반, 내 긴 말 안 하겠소.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미선과 김 실장의 대화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구 남편 재울 때 썼던 그거.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래야 내 스토리가 완벽해지는데. 이 작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최미선 대표 목소리라고요?
그렇소. 내 며느리였던 년의 목소리요. 내 아들 죽기를 기도하는 저 악마의 목소리. 이 작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방송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고발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큐시트 바꾸겠습니다. 이 작가는 가방에서 내일 방송 진행표를 꺼내더니 펜으로 쭉쭉 그었습니다. 성공 신화 인터뷰 긴급 진단 두 얼굴의 성공. 내일 방송 중에 최미선 씨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앵커가 신호를 줄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카메라 감독님께도 미리 언지를 주겠습니다. 어머님을 비추라고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이 작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들 병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나를 반겼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전화기는 왜 꺼놓고? 걱정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수야. 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전연이 죽기를 바랐지만 내 아들은 이렇게 펄펄 살아서 내 품에 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 악마 소굴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아들은 영문을 모른 채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눈물을 닦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수야, 준비 끝났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전연이 쓴 가면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어.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리 앉아라. 머리 좀 깎자. 나는 보자기에 싼 가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내가 처음으로 아들 머리를 깎아주던 그 가위였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노라고. 사각, 사각. 아들의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옥죄어왔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야, 내일 방송국 갈 때는 아빠가 입던 양복 말고 엄마가 사온 새 양복 입어라. 응, 엄마.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마. 넌 죄인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귀한 내 아들이야. 거울 속에 비친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4년 전의 그 맑은 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피해. 내일 저 여자 눈 똑바로 보고 물어볼 거야. 왜 그랬냐고. 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이발을 마치고 나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최미선, 내년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여주마. 나 김옥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일은 우리 모자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아들 병수를 장가 보낼 때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때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의 옷이었지만 오늘은 며느리를 심판하러 가는 갑옷입니다. 옷고름을 매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수야, 아빠.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들 억울함 오늘 내가 다 풀어줄라니까. 방문이 열리고 병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내가 시장 양품점에서 사온 남색 정장을 입은 아들. 살이 많이 빠져 어깨품이 조금 남았지만 4년 만에 보는 말끔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지냈던 내 새끼. 이제야 비로소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멋지다, 내 아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병수야, 기죽지 마라. 우린 죄 지은 거 없다. 고개 빳빳이 들고 전연 눈 똑바로 쳐다봐. 알았지? 응, 엄마. 나 안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옥잔의 사장님 한복 입었네?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아들놈도 양복 입었네? 어디 선이라도 보러 가나? 쯧쯧, 빚이나 갚지 무슨. 평소 같으면 그 수군거림이 무서워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보란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봐두시오. 오늘 저녁 뉴스에 우리 모자가 나올 테니 그때 가서 딴소리들 마시오. 택시를 잡아타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대기실. 최미선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피부 표현 예술인데요. 완전 청순 가련형 CEO예요. 시청자들 다 울겠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아부 섞인 칭찬에 미선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또한 연기하잖아요. 오늘 방송 나가면 미선푸드 가맹점 문이 폭주할 거야. 내 인생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누님, 나 지금 방송국 근처 룸살롱 예약했어. 오늘 방송 대박 나면 바로 파티다. 오케이. 샴페인 제일 비싼 걸로 준비해놔. 아, 그리고 그 칼국수집 모자 소식은? 잠잠해. 그 할망구 어제 하루 가게 문 닫았더라. 충격받아서 누웠나 보지 뭐. 신경 끄고 방송이나 잘해. 흥, 꼴 좋다. 평생 칼국수나 말면서 살라지. 미선은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자신에게 키스를 날렸습니다. 최미선, 넌 진짜 난년이야. 그 총구석 시골집 며느리로 썩기엔 너무 아까웠지. 그녀는 자신이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화려한 조명과 성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 우리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스튜디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나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만 치서 이수진 작가가 우리를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의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새 다림질해 둔 도박 장부, 대포폰 문자 내역, 그리고 녹음기가 든 봉투. 이것이 내 아들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이자 저 악마를 찌를 창입니다. 방청객 입장합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이 작가가 우리를 맨 뒷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큐시트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알겠소. 염려 마시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화려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여왕의 의자처럼 생긴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최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스태프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긴장되냐? 내가 아들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무대 위에 미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차분해요. 저 여자가 무너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니까요. 아들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4년 전에 유약했던 병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5분 전 스탠바이 PD의 외침과 함께 스튜디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무대 중앙에 핀 조명 하나가 미선을 비췄습니다. 미선이 심호흡을 하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내리고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듯한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억척스러운 여인의 얼굴로 3, 2, 1, 큐. 오프닝 음악과 함께 앵커의 멘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광장입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여성 미선푸드의 최미선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환호했고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김치 하나로 다시 일어선 최미선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연의 거짓말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비명은 더 클 것입니다. 무대 위의 빛이 강할수록 그녀를 덮칠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다. 나는 어둠 속에서 미선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스튜디오의 배경음악처럼 쿵, 쿵, 쿵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라, 이 천하의 도둑년아. 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화려한 조명을 찍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8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화산이 일시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먹이를 찾은 맹수처럼 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빛이 쏟아졌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릅떴습니다. 저 빛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민낯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무대 위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미선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년 전 내 앞에서 가련한 척 눈물을 흘리며 돈을 뜯어갈 때의 그 여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시체를 본 사람처럼 그녀의 동공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쿵, 쿵, 쿵 스튜디오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늙은 칼국수집 할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지옥불에서 걸어 나온 어미 사자의 발소리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도박빚? 폭력? 지나가던 개가 웃다가 배꼽을 잡겠다. 이년아. 내 손에 들려있던 하얀 종이 뭉치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년 내 아들을 방구석 폐인으로 만들고 내 피 같은 돈을 빨아먹은 전연의 죄악이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붉은색 인주가 찍힌 장부 한 장이 미선의 구두코 앞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호구 남편 명의 대출 리스트 작업 완료. 그녀 자신의 필체로 꾹꾹 눌러 쓴 악마의 기록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송 사고야. 카메라 꺼. 당장 꺼. 미선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우아했던 성공 신화 CEO의 가면은 벗겨졌고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이 들어온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앵커가 차가운 눈빛으로 스태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수진 작가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4년을 버텼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30년 동안 칼국수 반죽을 치대며 손가락 마디를 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혀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8년 전 내 집에 들어와 며느리 탈을 쓰고 멀쩡한 내 아들한테 마약을 먹여서 재워놓고 인감도장 훔쳐서 빚내고 도박판 벌인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내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뭐, 마약이라고? 세상에, 남편한테 마약을 먹였다고? 저게 진짜야?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충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노인네 치매예요. 돈 달라고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방송국까지 와서 행패 부리는 거라고요. 경비원 불러 당장 끌어내.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시어미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는 저 뻔뻔함.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내년에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하나 보자.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칠흑 같은 검은 화면 위로 오디오 파형 하나가 떴습니다. 이 작가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 팩트 체크 시간이었습니다. 치익. 야, 김 실장. 너 그 약 좀 더 구해봐. 요즘 잠이 안 와. 스피커가 터질 듯한 볼륨으로 미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 대기실에서 내가 녹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의 소음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약? 저번에 그 호구 남편 재울 때 썼던 그거 구하기 힘든데. 돈 더 줄게. 구해와. 끈질긴 것들.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래야 내 스토리가 완벽해지는데.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 그것도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남편이 죽기를 바란다는 그 끔찍한 육성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투피스 치마가 구겨지고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그녀는 쥐어짜듯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궁지에 몰린 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작? 내 옆에 묵묵히 서 있던 아들 병수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내 아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골방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썩어갔던 내 새끼. 그 아들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미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선아.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튜디오의 천장을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 먹었던 게 비타민이 아니라 날 죽이는 약이었니? 미선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너 믿었어. 내가 주는 거니까, 내 아내니까. 독약이라도 마실 수 있었어. 근데 넌 날 죽이고 싶었구나. 내 죽음을 밟고 올라가서 박수받고 싶었구나.
병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8년에 대한 조종과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병수 씨, 그게 아니라 오해야, 우리 대화로 해. 미선이 병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벌레를 피하듯 차갑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선 씨, 살인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굵은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미선의 양손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내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4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소리. 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미선푸드 대표야. 변호사 불러. 김앤장 변호사 부르라고. 미선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지나칠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변호사 100명, 1000명 불러봐라. 어미가 되어서 자식 죽이려는 년을 하늘이 용서할 줄 알았냐? 감옥 가서 콩밥이나 처먹어라. 그게 내년이 받을 진짜 성공 대가다. 나의 호통에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 눈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선이 끌려나가고 방송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안에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우리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튜디오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그만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단단한 팔로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늘졌던 눈빛은 사라지고 맑고 깊은 눈동자가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나 살렸어. 아들이 울먹이며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나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그 지옥 속에서도 미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다 끝났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짰지만 끝맛은 달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담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는 길, 밤 공기는 찼지만 내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업히세요. 아들이 내 앞에 널찍한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남부끄럽게 다 큰 놈이 무슨. 얼른요. 오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했잖아요. 천하장사 김옥자 여사님, 이제 아들 등에서 좀 쉬세요. 나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등에 엎였습니다. 아들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내 젖은 빨래처럼 축 늘어진 몸뚱이를 아들은 가뿐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병수야, 네 엄마. 무겁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솜털 같아요.
거짓말.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밀가루 반죽 치대고 육수통 나르느라 뼈마디가 굵어진 이 늙은 몸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그 말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커서 늙은 어미를 업어주는 든든한 남자가 되었을까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타박, 타박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들의 목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 4년 묵은 곰팡내가 아니라 은은한 비누 냄새와 건강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병수야. 네. 내일 아침엔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겉절이 새로 담가주마. 배추 아주 실한 놈으로 사다가 젓갈 듬뿍 넣고 매콤하게 버무려 줄게.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나 배 터지게 먹을래요. 엄마가 해준 거 다 먹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은 사라졌고 우리 모자에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이 아니기를. 내일 눈을 떴을 때도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이기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을 울리지 않겠다고. 누가 뭐래도 내가 지키겠다고. 나는 엄마니까. 김옥자니까.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고 세상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지만 내 마음 속에는 비로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길의 온기. 등에 닿은 아들의 심장 소리가 8년 묵은 내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내는 망치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악몽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깊고 고요한 안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시 여기가 어딘지 멍했습니다. 습관처럼 아들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들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콩나물국 끓였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아들의 모습. 4년 동안 귀신처럼 숨어 지내던 그 폐인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다정했던 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짐짓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아침부터 부엌에는. 잘 끓였네, 냄새가 구수하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콩자반뿐이었지만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밥 한 숟갈을 꿀떡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가게 나갈게. 밀가루 반죽 내가 할게. 됐다. 너 몸도 성치 않은데. 아냐. 나 이제 엄마 등골 그만 빼먹을래. 그리고 그 여자랑 끝장 봐야지.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제 피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내 새끼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최미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네요. 형사의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 목소리가 나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다니 정말 지독한 년이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아들이 일어서려 했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간다. 너는 가게 지키고 있어. 그년 얼굴 보면
너 또 약 먹은 것처럼 속 뒤집힐라.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년의 낯짝을 보고 내 입으로 똑똑히 전해줘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미선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때가 탔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미선이 쇠창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왔어?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 반성은커녕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 왔다. 내 아들 죽이려던 년 낯짝 좀 보러 왔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 이대로 안 끝나. 내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 샀어. 증거 불충분, 심신미약, 뭐로든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면 너희 모자 가만 안 둬.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미선의 협박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본 것 같아서였습니다. 8년 전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저 부족하지만 잘할게요라고 인사하던 그 며느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러 온 사기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쇠창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훔쳐간 돈으로 산 변호사가 널 지켜줄 것 같냐? 천만에. 그 돈 내가 다 찾아낼 거다. 내년이 숨겨둔 쥐구멍 하나까지 다 뒤져서 빈털터리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미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늙은이가 뭘 알아? 내 돈은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두고 봐라.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간다. 나는 미선을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들은 이제 내 호구가 아니다. 내가 약 먹여 재우던 그 병신이 아니야. 오늘 아침 제 손으로 밥 챙겨 먹고 가게 문 열러갔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병수는 끄떡없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미선이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 짖는 소리처럼 흘려버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2차전입니다. 그년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그년이 다시는 세상 빛을 못 보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어귀에서 나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칼국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났나? 가슴이 철렁해서 달려가 보니 가게 셔터 문에 무언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과 편지들이었습니다. 옥자 사장님, 오해해서 미안해요. 병수야, 힘내라. 너 죄 없는 거 우리가 다 봤다. 사장님, 칼국수 먹고 싶어요. 빨리 문 여세요. 그 나쁜 년 천벌 받을 겁니다. 우리가 증인 서줄게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던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자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가게 앞에는 바카스 박스며 과일 바구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옥자야. 내가 미안타. 자식놈이 노름한다고 욕했는데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꼬. 옆집 쌀가게 아저씨도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병수야, 내가 오해했다. 너 착한 놈인 거 아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 소문만 믿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습니다. 악마 같은 며느리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게 안에서 나오다 말고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그래, 다들 우리 편이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셔터가 올라가는 드르륵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먼지 쌓인 테이블을 닦고 육수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30년 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온 정직하고 땀내 나는 나의 삶의 냄새였습니다. 병수야, 반죽해라. 네, 엄마. 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밀가루 포대를 뜯었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눈꽃처럼 날렸습니다. 아들이 힘차게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반죽 치는 소리가 마치 아들의 심장 소리처럼 힘찼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유치장에서 미선이 했던 말. 내가 빼돌린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돈으로 변호사 샀어. 그년이 4년 동안 내 아들 명의로 빚을 내고 가게 수익금을 횡령해서 모은 비자금. 그 돈줄을 끊지 않으면 미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잘라야 죽지, 꼬리만 밟아서는 죽지 않습니다. 병수야. 내가 반죽하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그년이 숨겨둔 돈.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 없냐?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미선이가 항상 안방 장롱 속에 작은 금고를 두긴 했는데 그건 비밀번호를 몰라서. 장롱? 그건 4년 전에 짐 쌀 때 가져갔잖아. 아니요. 그거 말고 옛날에 살던 집 마루 밑에요. 마루 밑? 네. 우리가 신혼 때 살던 그 빌라요. 미선이가 이사 갈 때 마루 한쪽이 삐걱거린다고 수리공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약에 취해서 몽롱했는데 미선이가 수리공한테 뭘 건네면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신혼집 빌라. 미선이 4년 전 이혼하면서 급하게 처분했던 그 집. 하지만 만약 그 집을 판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비자금 은닉처로 쓰고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한 사기꾼이었으니까요. 지금 가보자.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거길요? 지금 다른 사람이 살 텐데. 확인해 봐야지. 그년 돈줄을 끊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8년 전 아들 내외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낡은 빌라. 도착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먼지 쌓인 고지서들이 수북했습니다. 수취인 불명.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볼 것도 없이 직감이 왔습니다. 이 집은 미선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은신처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열쇠도 없는데. 아들이 난감해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이라 베란다 창문이 낮았습니다. 저기 창문. 옛날에 잠금장치 고장 났었다며. 미선이가 안 고쳤을 수도 있어. 아들이 베란다 쪽으로 가서 창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덜컥, 덜컥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단 구석에 놓인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요? 깨야지. 도둑년 잡으려면 도둑이 돼야지. 나는 망설임 없이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깨진 창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소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던 마루. 거실 구석, 장판이 살짝 들뜬 곳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달려가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나무 마루 한 조각이 유난히 색이 달랐습니다. 아들이 드라이버를 찾아와 마루 틈을 비집고 뜯어냈습니다. 기익. 나무 판자가 들리자 그 아래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여기 뭐 있어요? 아들이 손을 뻗어 검은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어보니 최미선 명의 차명 계좌 리스트와 해외 도피 자금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내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미선이 믿고 까불던 그 돈. 감옥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자금줄. 이제 그년의 목숨줄은 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병수야, 챙겨라. 이거 경찰서로 가져간다. 네, 엄마. 아들이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씨, 김 변호사 그 새끼. 돈 더 달라고 지랄이야. 걸걸한 남자 목소리. 김 실장이었습니다. 미선이 감옥에 가자 숨겨둔 돈을 챙기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김 실장은 마루가 뜯겨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누가 왔다 갔나? 그 순간 아들이 벽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아들이 김 실장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뭐야, 너 이 새끼. 김 실장과 아들이 바닥에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게 필요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야구 방망이가 보였습니다. 나는 방망이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나는 있는 힘껏 김 실장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그 틈을 타 김 실장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엄마, 경찰 불러요. 빨리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 살인 미수범 공범이 여기 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헐떡거리는 김 실장을 보며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악마의 금고를 찾아냈고 공범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최미선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그년을 꺼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김 실장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증거물인 돈가방과 서류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형사가 우리 모자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증거면 최미선 씨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해외 도피 정황까지 나왔으니 보석은 꿈도 못 꾸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가게 문 열러 가야지. 그래. 가자. 손님들 기다리겠다. 우리는 다시 칼국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구수한 육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냄새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삶. 남을 속이지 않고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먹는 삶. 저 악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행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옥잔의 칼국수입니다. 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나도 행주를 들고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육수 끝내줍니다. 손님들이 와글와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후루룩 국수 먹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그릇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긴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왔구나. 하지만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다시 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마치 4년 만에 되찾은 내 아들의 얼굴처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쓰레기가 남는 법입니다. 미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 지 하루가 지났지만 내 마음속 뒷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유치장에 갇히기 직전 나를 향해 내뱉었던 도끼 어린 말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겨둔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살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악발이었습니다. 그 돈줄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잘라야 죽지 꼬리만 밟아서는 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숨겨둔 비자금.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혼하면서 집안의 돈이란 돈은 싹 긁어갔던 년이 왜 이제 와서 숨겨둔 돈 타령을 했을까요? 만약 그 돈이 멀리 있다면 감옥에 있는 지금 당장 쓸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병수야, 잘 생각해봐라. 그년이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 출연한다고 설칠 때 좀 수상하게 군 적 없었냐? 내가 묻자 아들이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방송 준비하느라 바빠서 얼굴도 못 봤는데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지난주 새벽 기억나세요? 지난주 새벽? 네. 엄마 새벽 기도 가셨을 때요. 자다가 목이 말라서 2층 부엌으로 물 마시러 나왔는데요. 창문 너머로 1층 뒷마당 창고 쪽 센서등이 깜빡거리는 걸 봤어요. 센서등? 네. 도둑고양이가 지나갔나 보다 하고 다시 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요. 고양이 치고는 불이 꽤 오랫동안 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뒷마당 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주라면 미선이 방송 출연이 확정되고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돌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4시에 이혼한 시댁가게 뒷마당을 서성거렸을까요? 설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노린 걸까요?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자기 집이나 회사가 불안해지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버린 시댁 창고에 돈을 숨겨둔 걸까요? 그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습니다. 나를 멍청한 노인네라고 무시했으니까 창고 구석까지 뒤질 리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가보자. 당장. 우리는 1층 뒷마당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멸치 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박스들, 거미줄이 쳐진 구석,
어디를 봐도 돈뭉치를 숨길 만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확신에 찬 눈으로 창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엄마, 저기 저 자개장요. 미선이가 8년 전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했던 거. 아들이 가리킨 것은 창고 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선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사람 불러 가져갈게요라고 해놓고는 4년 동안 찾으러 오지 않아 애물단지가 된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잊고 있었습니다. 저 고물딱지에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미선이가 저 자개장에 유독 집착했어요. 옛날에 내가 저기다가 낚시 도구 좀 넣으려고 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친정 엄마 유품이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심지어 자물쇠까지 채워놨었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유독 그 자개장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아들은 자개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당겨보았습니다.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는데. 부숴버려. 어차피 버릴 거. 내가 망치를 건네주자 아들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깡, 깡. 몇 번의 망치질 끝에 낡은 자물쇠가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익. 자개장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옷가지 몇 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거 없나 싶어 실망하려던 찰나 아들이 서랍 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랍 안쪽이 좀 이상해요. 깊이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얕아요. 아들이 서랍을 통째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이 있던 공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거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이중 공간이에요. 아들이 힘을 주어 안쪽 합판을 뜯어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뜯겨나가자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색 칠 가방. 찾았다. 내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은행 띠지가 둘러진 새 돈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2주 전에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급하게 현금화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곳, 며느리의 흔적이 남은 자개장 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년의 오만함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경찰에 가져가요. 이걸로 그 여자 형량 더 늘릴 수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죄까지 추가되면. 아들이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자개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자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젠장, 최미선 인연이 여기다 숨겨놨다고 했는데. 남자가 열려있는 자개장 문을 보고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방송국 대기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내연남 김 실장이었습니다. 미선이 유치장에 갇히자마자 들키기 전에 돈부터 챙겨라고 지시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야? 나와. 김 실장이 자개장 뒤에 숨은 우리를 눈치채고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아들이 내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숨어 계세요. 제가 막을게요. 안 된다. 놈은 흉기를 들었어. 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뿌리치고 자개장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 도둑놈아. 아들이 김 실장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김 실장과 아들이 좁은 창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김 실장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멸치 박스를 내리쳐 박스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병수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다치면 안 됩니다.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 새끼를 지켜야 합니다. 구석에 놓인 굵은 소금 자루가 보였습니다. 배추 절일 때 쓰는 간수 빠진 굵은 소금. 나는 있는 힘껏 소금 자루를 들어 올려 김 실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좌라락. 하얀 소금비가 김 실장의 눈과 코로 쏟아졌습니다. 아, 내 눈. 아. 김 실장이 눈을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틈을 타 아들이 김 실장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엄마, 끈 좀 줘요. 나는 멸치 박스를 묶어두었던 노끈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들은 능숙하게 김 실장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지켰고 악당을 잡았습니다. 나는 땀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친 데 없냐?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그 소금 뿌리는 솜씨, 역시 우리 엄마 배추 절이는 실력 어디 안 가네요.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줄 아는 내 아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김 실장은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현금 가방도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형사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면 최미선 씨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 청부절도 교사까지 추가되니까요. 아주 끝장을 보셨네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경찰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엄마 돈이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칼국수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내 피땀. 그 돈이면 가게를 확장할 수도 있고 아들에게 번듯한 아파트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미선의 탐욕과 아들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부하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돈 우리한테는 다시 필요 없다. 더러운 돈이야. 도박 중독 치료센터나 사기 피해자 돕는 단체에 다 줘버리자. 그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다. 액땜했다고 치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새 출발하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아들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억 원을 포기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양심과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누우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옥자 씨 되시죠? 최미선 씨 변호사입니다. 미선의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 돈을 털어 선임했다던 그 사설 변호사였습니다. 전할 말이 있어서요. 최미선 씨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면 아드님 마약 투약 사실은 비밀로 해주겠답니다. 협박. 끝까지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피해자인 남편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신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양반.
당신도 자식이 있소? 내 물음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들으쇼. 내 아들은 마약쟁이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그년이 먹인 약 때문에 중독되었다는 거. 경찰 조사에서도 다 밝혀졌고 병원 진단서도 있소. 신문에 내라고 하세요.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청와대에도 투서 넣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봤고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으니까.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전해주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나는 그년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내 손으로 묻어버릴 거라고. 아베, 타요? 꿈깨라고 하세요. 내 사전엔 자식 죽이려던 년을 위한 용서는 없으니까. 나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미로서 자식을 지켜냈다는 긍지, 그리고 악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하늘 끝자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년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자가 보란 듯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일 것입니다. 나는 잠든 아들의 방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은 4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병수야. 악몽은 끝났다. 이제 엄마가 내 곁을 지킬게. 아무리 무서운 밤이 와도 엄마가 촛불이 되어서 다 밝혀줄게. 아들이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지난 8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내 아들의 웃음 하나면 나는 억만금을 잃어도 상관없다. 나는 엄마니까. 기목자니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유난히 육수 냄새가 구수할 것 같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씩씩하게 인사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칼국수 집입니다. 피고인 최미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살인 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그녀가 저지른 죄목들이 줄줄이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죄인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미선이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고 보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지워내야 할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추우시죠? 이거 걸치세요. 아들이 벗어준 재킷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4년 전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게 욕을 퍼붓던 그 병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내 든든한 보호자가 된 아들만이 곁에 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아들이 내민 것은 기부 증서였습니다. 우리가 미선의 자개장 속에서 찾아냈던 그 더러운 비자금. 그 돈 전액이 도박 중독자 재활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기부자 명의는 김옥자 그리고 아들 강병수. 우리 모자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깝지 않냐? 그 돈이면 내가 평생 먹고 놀아도 될 텐데. 내가 짐짓퉁명스럽게 묻자 아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볼 때마다 미선이 생각나서 괴로웠을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털어버렸으니까 진짜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잃어버린 자존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버림으로써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이 수감된 청주여 자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아들은 가지 마세요, 엄마. 또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요라며 말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야 한다. 가서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고 와야 해.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도 그년을 완전히 내보낼 수 있어.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녀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푸석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입꼬리가 비틀리며 독소를 뿜어냈습니다. 좋으시겠어? 아들 끼고 사니까 살만해? 나 여기서 썩는 동안 너희들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내 돈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여전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저 뻔뻔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갇혀서 평생 분노와 원망만 씹어먹으며 살다 갈 저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훔쳐간 내 돈, 내 아들의 청춘, 다 돌려받을 생각 없다. 그리고 너를 용서할 생각도 없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건데 너는 사람이 아니잖니. 미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을 거다.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야. 너는 감옥에서 평생 나를 미워하며 살아라. 나는 밖에서 내 아들이랑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어디가? 야, 김옥자. 미선이 유리를 두드리며 발악했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미선이라는 이름 석자는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옥잔의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병순의 재면소, 아들이 요리 자격증을 따고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 오픈한 것입니다. 나는 주방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카운터에 앉아 사장님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가제면 생면국수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활기찼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반죽을 치대는 아들의 등은 태평양처럼 넓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에 나갔던 비운의 주인공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수 맛을 보고는 다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끝내주네요. 면발도 쫄깃하고
아드님이 인물도 좋으신데 솜씨도 좋네. 칭찬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복사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칼국수를 팔았지만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늙은 어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게 앞 벚나무에는 연분홍 꽃망울이 터질 듯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아들이 내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힘들긴. 내가 다 하는데 내가 힘들 게 뭐 있냐? 나는 돈 세느라 손가락만 아프다. 내 농담에 아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엄마, 왜? 선 보러 갈까요?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 여자 만나게? 네. 옆집 쌀가게 아저씨가 조카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래요. 저 과거 다 아는데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냈다는 것. 그 지독했던 상처를 딛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이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가라. 당장 가. 옷은 내가 사줄게. 제일 비싼 양복으로 빼입고 가. 나는 아들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들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병수, 이제 다 컸어요. 당신도 이제 맘 놓고 쉬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내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꽃 꽂으니까 새색시 같네. 어머, 얘도 참. 주책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이 꿈 같은 날들일 것입니다. 나는 엄마니까. 그리고 내 아들 강병수의 가장 든든한 백이니까. 우리는 이 따뜻한 봄길을 오래오래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빗나가버린 탐욕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위대한 모성애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병수 씨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삶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옥자 어머님처럼 자식을 지키기 위해 홀로 거친 폭풍우와 맞서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 위에 돋아난 새살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니까요. 옥자 어머님이 30년 묵은 칼국수 육수처럼 진한 사랑으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을 이겨낼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병수 씨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옥잔의 칼국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뜨끈한 국물 한 그릇 같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